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또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풀팩 강현옥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부가 도입 검토 중인 지분형 모기지 같은 경우 금융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영끌족들이 열심히 더 알아보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쪽은 무조건 좋은 거다, 아니다, 이쪽은 그렇지 않다. 이게 진짜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분형 모기지라는 개념 자체가 초기 자본금을 조금 낮춰서 내 집 마련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내 집 마련 주거 안정책으로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워낙 이제 심하고, 그리고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은 저희가 비규제 지역에서 LTV 70%, 그것도 네. 이제 DSR 소득 상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7억까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자본이 3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공동으로 지분 투자를 해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자본 에쿼티는 한 1억 원 정도고, 한 4억 원을 이제 정부에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분 투자를 해주는 개념이고, 나머지 5억 원 정도만 은행 대출로 조달을 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래 3억 원의 내 자본금이 있어야 했는데 네. 1억 원 정도만 내 자기 자본금으로 10억 원짜리 이제 아파트나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는 대출 이자가 지금 한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 정도가 네. 되니까 한 4%라고 치면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한 4억 원 정도, 40% 정도 이제 투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게 되거든요. 이렇게 월세 개념으로 사용료를 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는 저렴할 예정입니다. 한 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라든지 사업 방향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곧 6월에는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 집 마련은 하고 싶은데 내 초기 자본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라든지 또는 신혼부부라든지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흔히 정책자금 대출이라고 하면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 그리고 신생아 특례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대출들도 사실은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계대출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계대출을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데, 그럴 거면 이제 지분형 모기지 같은 개념을 들고 와서 대출을 늘리는 대신 투자 방향으로 가져가서 이 가계대출을 조금 줄이는 명목으로 좀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네. 저같이 좀 삐딱하게 보면 네. 집값 빠질까 봐 90% 대출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의 그 상한선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할 거다,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까지 주택 상한선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한 10억 원 정도까지는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원래 내 자본 한 1억 원 정도 있으셨던 분들은 10억 원짜리 집을 살 생각을 못 하셨을 거잖아요. 네. 한 7억 또는 뭐 8억 이 정도만 보고 계셨던 분들도 어차피 주금공에서 투자를 해주고 도와주니까 10억 정도까지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집값을 좀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러한 이제 가계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을 좀 안정시키고 내 집 마련을 도와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목표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정책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양도를 했을 때 네. 시세 차익이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럼 그 시세 차익을 정부가 반반 나눠야 돼요. 주금공과 그러니까요. 나눠야, 지분율대로 나눠야 되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좀 주목해 볼 곳은 손실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것을 주금공이 일괄 다 부담해서 떠안는 거예요. 네. 손실이라면은 팔았을 때, 하락을 했을 때, 하락을 했을 때, 네. 그럼 주택 가격이 상승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하락을 했을 때 개인의 손실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다 손실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손실금을 사실은 이제 세금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로 충당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공 형평성이 맞는가라는 문제점들도 사실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나중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뭐
모기지니까 지분형 모기니까 당연히 그 부분 주택금융공사 네. 가져가는 건 당연하고 손실은 또 그쪽이 다 떠안다고 하니까 네.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네. 분명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가격 지지를 이렇게 높여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좀 유발하는 예, 예. 그러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공유업 묘기지라고 이제 정책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에쿼티 비분을 이제 낮춰서 정부에서 좀 일부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가고, 그때는 상승분을 지분율대로 나누는 거 플러스 손실분도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주택 하락기였고 지금처럼 이제 꿈틀꿈틀 되는 시장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금리는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게 금리가 낮다 보니까 굳이 사용료를 그렇게 낮게 쓰면서 정부와 이 수익을 나눠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불만들이 접수가 되고 네. 별로 효용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간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 수익은 반반으로 나누되 손실은 전액 주금공이 가져가면 안전한 거 아닌가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동산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양도 차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집은 온전한 소유 욕구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또는 매각을 할 때라든지 주거 이전을 할 때 불편함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공동 투자를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보고 정책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면밀하게 보고 정책이 나온 게 아닌가요? 지금 이제 계속 그 사업 방안을 이제 구상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국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헬프 투 바이라고 해서 2013년도부터 한 10여 년간 영국에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네. 도와주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5%의 자기 자본금을 갖고 나머지 95%는 정부와 은행의 공동 레버리지로 들어가는 형태였거든요. 네. 5년간 심지어 무이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변동형 복리금리가 적용이 네네. 되면서 이 소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이 지분율대로 이게 투자 비율을 나누다 보니까 손실이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시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공공 재정 부담도 있고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수요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성공한 정책이다라고 평가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의도는 좋고 대의는 좋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가야 부작용이 없을지를 네.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앞서서 이제 10억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1억은 내 돈이고 네. 이제 5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4억은 이제 주택금융공사 지분형 네. 모기지인데, 그러면은 제가 그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이자를 내야 되는. 그게 아까 사용료가 한 연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딱 느낌은 뭐였냐면 네. 다 아래 빠지면 먼저 네. 자기가 손실 보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 정도면은 뭐 그게 적정한 밸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뭐 아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것처럼 네. 위도 쉐어하고 아래도 쉐어해. 근데 사용료를 내. 이거는 X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예, 위아래 다 같이 했으면 같이 맞아야죠. 근데 네. 이제 위에를 이제 메꿔주겠다. 위에는 가지고 밑에 내려가는 건 내가 먼저 메꿔줄게. 근데 솔직히 5억, 4억이면 자기가 원금 손실 날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50%까지는 집값이 안 빠진다고 보면. 차주 입장에서는 리스크 방어가 된다라고. 리스크 방어가 확실한 거고,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 보증료 뭐 네. 이런 걸로 한 2%쯤 내라. 그러면은 약간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로 가고 예. 계속 대출금리 인하가 되면 네. 이 연사용료 2%가 과연 그러니까요. 큰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상승이 돼서 시세 예. 차익을 나눌 때 과연 그 시세 차익 구조를 어떤 식으로 딱 가져갈까? 그거예요, 그거. 네, 예. 그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왜 뭐 여러 가지 가산금리 같은 거 따져보면은 실제로 또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럼 이게 연 2% 정도라고 하면 이게 사용료를 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아까울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양도했을 이제 때. 그건 이제 90을 다 빌렸으니까 우린 100 중에 90을 빌렸으니까 90은 그러니까 아예 빌릴 이제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아직까지는 네. 사용료가 2%다 이렇게 정확한 그 지침은 나오지 않았어요. 한 6월 정도 되면 정확한 이제 룰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나오는 논의 사항들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면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투기 수요를 당연히 좀 자극할 수도 우측할 있어요. 수밖에 없는 네. 정책이고, 내려가면은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공공으로 메꿔야 되는, 네. 재정으로 네. 메꿔야 되는, 그런 그냥 부담도 또 있고. 퍼주기다 뭐 이렇게 네.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그러면 또 그게 또 네, 불공평한 형평성에도 형평성에 논란이 논란이 있을 있을 있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해당자는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일 것 같은 왠지 느낌상.
네, 그래서 그렇지 이게 정부가 이제 지방에만 또 할지 아니면 서울에도 이제 부여를 할지 그다음에 차주를 어떻게 설정할지 연 사용료를 어떻게 할지 등등에 따라서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밀이라고 했으면 왠지 서울은 세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이제 네. 대충 논의 나온 거는 한 서울에 한 10억 원 정도라고 논의는 나왔었어요. 근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그 가격 네, 넘어섰는데. 넘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자금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이제 6억 원 그리고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9억 원이니까 그 정도의 금액에서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